세법 하나만큼은 김은철. 자, 이제 증여세에 대한 얘기인데, 증여세 과세 방법은 거기 완전 포괄주의다. 증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완전 포괄, 상징세법상 증여는 완전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민법상 증여랑 좀 달라요. 민법상으로는 그냥 일방이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여밖에 없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는 일정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증여 성격에 부합되는 모든 거래, 그렇죠? 그래서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거기 밑에 보면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 해가지고 쭉 지금 적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1, 2, 3번이에요. 1, 2, 3번.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증여인 거고요.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증여를 받은 거고, 이전을 받은 거고. 두 번째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그러니까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계부 공부할 때 고가 매입 저가 양도는 내가 손해 보는 쪽이고, 반대로 고가로 양도하거나, 그렇죠? 또는 저가로 매입하면 그러면 나는 이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만큼 손해가 나는 거고 나는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로 양도하거나 저가로 매입하게 되면 그게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면 이것도 증여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가 양도하고 저가 매입은 누구한테서 고가 매입하고 저가 양도한 거냐에 따라서 요건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이건 계산 문제도 볼 거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의 고가 매입 저가 양도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아예 그냥 정리를 한번 해버릴게요. 고가 양도나 저가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둘로 나눠져서 상대방 누구하고 거래를 한 거예요? 특수관계자하고 거래를 했는데, 특수관계자한테 시가 10억짜리 토지를 15억 받고 고가로 양도한 거예요. 고가 양도 10억짜리인데 시가 10억짜리를 15억에 양도한 거죠. 누구한테? 특수관계자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공짜로 얻은 금액은 딱 눈에 보면 얼마쯤 공짜로 얻었어요. 원래 10억짜리면 10억 받아야 되는데 15억 받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 요게 내가 공짜로 얻은 금액이에요. 만약에 저가 매입이라면 또 반대가 되는데, 예를 들면 매입을 하는데 내가 지금 시가 10억짜리를 이거를 5억에 매입을 한 거죠. 그럼 대가에서 시가를 마이너스 5가 절대값 씌우면 되는 거죠. 아무튼 내가 얼마를 지금 공짜로 얻은 거예요. 5억을 공짜로 얻은 거죠. 이게 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증여재산가액은 이 뺀 금액 5억에다가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빼요. 둘 중에 작은 뺀 금액을 요거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죠. 둘 중에 작은 금액은 시가의 30% 하고요. 3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 여기는 일부러 제가 같은 금액으로 지금 해놨어요. 시가가 지금 10억이니까 시가의 30%와 3억 원 중에 작은 3억이죠. 그러니까 3억. 그러면은 증여재산가액은 얼마가 된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2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 5억이 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를 뺀다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특수관계 예를 들어서 숫자를 살짝 바꿔보면은 확실하게 좀 와요. 고가 양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5억짜리인데 이거를 양도를 7억에 양도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지금 이익을 얻었어요, 지금? 그렇죠. 2억 이익을 얻었죠. 근데 그거 이익이 전부 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건 아니고요. 둘 중에 작은 금액 빼는 거죠. 시가 5억에 30%니까 얼마예요? 1억 5천만 원하고 3억 중에서 작은 거 얼마입니까? 1억 5천을 빼는 거니까 증여재산가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면 어떻게 할 거냐?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이렇게 거래했어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하고 이렇게 거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는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그 요건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익 본 금액이 있잖아요. 내가 이익 본 금액이 시가의 30% 이상이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얘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요. 일단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요건을 충족해야 돼. 그 요건이 뭐냐면 요건은 시가와 대가하고의 차이가 일단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시가하고 대가하고 차이가 시가의 30% 일단 이상이어야 돼. 맞나요? 지금 여기 2억인데 시가가 5억이니까 1억 5천 이상 되는 거 맞죠 지금? 그럼 요건을 충족하죠. 그럼 이제 계산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증여상가액은 대가에서 시가를 뺀 금액에다가 얘는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아니라 3억 원을 빼요. 그냥 3억 원을 빼요. 그럼 이게 2억인데 3억 빼니까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1억이잖아요. 마이너스면 없는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는 똑같이 지금 5억짜리를 7억에 양도를 했는데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한테는 증여상가액이 없는 거예요. 특수한 계좌일 때는 증여상가액이 5천만 원이고 약간 다르죠. 지금 약간 다른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약간 다르죠? 똑같이 5억짜리인데 얼마 받고 팔았어요? 7억 받고 팔았어요. 근데 꽁돈 얼마 생겼죠? 2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특수한 계좌한테 그렇게 고가로 양도했다면 그 둘 중에 작은 금액 뺀 금액이 증여상가액이 돼요. 증여상가액 되죠. 자, 그런데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한테 고가로 양도하게 되잖아요. 또는 저가로 매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차이가 얼마 이상이어야지만 된다고요? 시가의 30% 이상이어야지만 돼요. 이게 뒤에 나오는 건데 지금 미리 지금 보는 거예요. 뒤에 지금 보면은 이게 어디 있냐면 33페이지에 있어요. 33페이지에 그 특수한 경우의 증여 문제에서 세 번째 칸에 특수한 개인 간의 저가 양수 고가 양도, 특수한 개인이 아닌 자 간의 양수 양도 해가지고 둘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특수한 계좌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특수한 계좌하고 거래할 때는 증여상가액이 이거예요. 근데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는 일단 이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아예 이 요건을 충족 못하면 끝. 아예 계산도 안 해요. 이 요건을 충족 못하면 계산도 안 해요. 근데 이 요건을 충족하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은 여기서 이렇게 3억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가 되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래를 했지만 특수한 계좌가 아닌 자하고 거래하게 되면은 이 상태 여기 이 케이스에서는 증여재산가액은 없는 거고요. 특수한 계좌하고 거래하면 5천만 원의 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거죠. 저가 매입도 마찬가지예요. 저가 매입도 계산하시면은 저가 매입도 예를 들면 시가가 예를 들어서 시가 8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얼마로 할까요? 시가 8억짜리인데 이렇게 할까요? 6억에 매입을 한 거예요. 저가 매입을 한 거죠. 특수한 계좌한테 저가로 매입했대요. 그럼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니까요. 얼마 이익 받죠 지금? 2억 이익 받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뺀다고요? 시가의 30% 하고 3억 원을 이거는 아예 시가의 30% 자체가 2억 4천이 5억 5억을 합니다. 5억. 그럼 지금 내가 얼마쯤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3억에 지금 이득을 얻었죠? 그러면 거기서 둘 중에 작은 거를 빼는 거니까 시가 8억에 30%니까 얼마입니까? 2억 4천 하고 3억 중에서 작은 거 6천만 원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바로 가면 돼요. 특수계좌가 아닌 자였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3억이 시가의 30%인 2억 4천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면은 계산이 들어가는데 계산 들어갔더니 이제 얼마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 지금 이익 나서 3억 났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얼마 뺀다고 얘는 3억. 그럼 빵이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만 특수한 계좌냐 특수한 계좌가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증여상가액이 달라진다는 거죠. 얘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나온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 누구하고 고가 양도 저가 매입한 거냐, 누구하고 거래하면서 고가 양도 저가 매입한 거냐에 따라 가지고 증여상가액이 달라져요. 이것도 증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26페이지 다시 볼게요. 일반적인 증여 1번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이익, 우리가 알고 있는 증여고 2번 이거죠. 이게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현저히 낮은 대가가 이제 요 기준이 요거인 거예요. 시가의 30%하고 3억 중에 작은 금액보다 더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의 이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 재산 취득 후에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거예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재산을 취득을 한 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으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를 했다면 그럼 그것도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거 증여야라고 받은 건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포괄주의인 거죠. 그리고 이제 4번에 이제 변칙적인 거래, 여러 가지가 변칙적인 거래가 있는데 그거는 안 보겠다는, 그것까지 다 보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변칙적인 거래는 안 보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여 추정, 이거는 나올 만합니다. 이건 좀 이따 이제 말문제로 나올 만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뒤에 나와요. 증여 의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있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자, 이거는 아예 여기서 미리 정리를 할 건데 잠깐 보시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요, 이게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여기가 갑이라고 하는 자가 A라는 자한테 뭔가 증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갑을 증여자라고 하고 A를 수증자라고 해요. 그래서 증여세는 취득가세형이니까 누가 중심이 된다고 그랬죠? 수증자가, 얘가 납세의무자예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초과유세를 적용해가지고 세금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얘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수증자가. 자, 그런데 얘가 납세의무자예요, 이게. 근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었는데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개설을 해야 되는 자산이래요. 그럼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해야 되는 자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이 뭐냐면 그게 부동산, 자동차, 주식이에요. 부동산, 자동차, 주식. 그러게 그런 등기나 등록이나 명의개설을 요하는 그런 자산을 얘가 자기 거거든요. 얘한테 명의만 옮긴 거예요. 실질 주인은, 실질 소유자는 여전히 누구죠? 갑이 실질 소유자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만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A한테 넘긴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명의신탁이에요. 명의만 A한테 옮긴 거예요. 명의신탁. 실질주인은 자기인데 명의만 이쪽으로 옮긴 거죠. 이거를 우리가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명의신탁은 갑이 A한테 증여한 거예요? 아니죠. 실질과세에 의한다면 얘는 증여가 아니에요. 내 거야, 그냥. 내 건데 그거를 A한테 명의를 지금 이전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첫 번째 부동산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주식이에요. 주식. 부동산은 아니어야 돼.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 의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의제라고 하는 거는요,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는 등기, 등록, 명의개설을 요하는 자산인데 부동산을 제외한대요. 그럼 사실은 거의 주식이야, 주식. 주식 가지고 내가 최대 주주다 보면 최대 주주면은 뭔가 불이익이 되게 많아요. 제약도 많고 불이익도 많고, 대주주면은 주식 함부로 팔 수도 없고, 그럼 양도세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되게 많거든요. 취득세도 과점주가 되면 또 취득세도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 건데 주식 명의를 다른 A로 싹 바꿔놓는 거야. 그럼 사실 국기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면 그냥 주인은 그대로 있는 거니까 사실 과세하면 안 되는데요. 너 이거 명의 옮겼어? 이거 증여로 의제할 거야. 왜냐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증여 의제가 되는 거는요,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최대 주주면은 뭔가 여러 가지 세금 문제에 있어서 제약이 많아요. 여러 가지 세금을 더 내야 되고, 뭐만 팔기만 하더라도 과세가 될 수가 있고, 과점주가 되기만 하더라도 취득세도 내야 되는 거고, 최대 주주는 제약도 많고 세금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세금 안 내려고 명의를 얘 명의로 옮긴 거지. 그러니까 조세에 무슨 목적이 있었던 겁니까?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 옮긴 거지. 그러면 실질과세에 의하면 여전히 네 거지만 이거를 뭘로 보게? 얘가 명의 주식 이쪽으로 옮긴 거 증여한 걸로 의제할 거야. 그래서 무슨 세를 내게 할 거야? 증여세를 내게 할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증여자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그 주식을 증여를 받은 수증자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일반적인 증여세는 누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증자인 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돼야 되는데 얘는 특이해요. 얘는 좀 특이해서 얘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국기법의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내는데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얘로 하고 있어요. 실질 소유자. 얘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납세의무자로 하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니 솔직히 얘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껍데기예요. 바지 사장이라니까. 얘를 납세무자로 해봤자 얘 세금 낼 것도 없어요. 누가 지금 자산가죠? 갑이 자산가죠. 이거는 갑 네가 내야 돼 세금을. 이렇게 된 거예요. 갑 네가 내야 돼. 이렇게 해서 얘가 납세무자가 되고요. 그런데 얘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 그 압류 들어가죠? 압류 들어가서 얘 재산을 봤더니 진짜 나쁜 놈이잖아. 벌써 나쁜 놈이잖아요. 재산 다 숨겨놨어. 해외로 빼돌리고 뭐고 다 빼놔. 그래서 압류할 재산이 부족하네. 근데 얘한테 명의신탁 누구 거죠? 원래 지금 여기 간 거 지금 얘 명의로 된 거? 얘 거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얘가 체납해가지고 징수하려고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명의자 지금 명의가 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실질 주인 누구니까? 그 실질 주인 갑이니까 얘한테 무슨 납세 의무를 부여시키겠습니까? 물적 납세 의무. 너 수증자 너는 그러면 얘가 만약 얘한테 징수 부족액이 생기면 너 명의자 너는 뭐로서 납부할 수 있어? 그 명의신탁 재산으로서 납부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물적 납세 의무잖아요. 그죠? 얘는 무슨 납세 의무를 지는 겁니까?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데 이 물적 납세 의무는 얘한테 징수 부족액이 생겨야지만 이게 물적 납세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얘가 납부를 지금 얘한테 징수하려고 했는데 징수 부족액이 생겼을 때만 명의자가 가지고 있는 얘의 신탁 재산으로서 얘가 납부할 의무를 진다. 명의신탁 재산의 명의자는 물적 납세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만하죠. 그러니까 이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증여세와 다르게 얘는 납세 의무자. 일반적인 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인데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얘는 누가 납세 의무자니까? 오히려 증여자에 해당되는 실질 소유자가 납세자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를 제외한 이 명의신탁하는 거는 뭐를 제외한다고 했어요 지금? 부동산 제외하는 거니까. 그래서 즉 사실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 주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조세 회피하려고 명의신탁 왜 하는 건데 다 조세 회피하려고 명의신탁 하는 거지. 그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 의제는 말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이 좀 많아요. 아시겠죠? 이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는 원칙대로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면서 실질 소유자한테 연대 납세의무를 져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명의자는 어차피 바지 사장인 거야. 그리고 얘는 일반적인 원칙 적용할 필요 없어. 이 바지 사장인데 다 갑이 알아서 한 거잖아. 갑이 몇 푼 쥐어주고서 명의 빌려가지고 한 건데 아예 납세의무자 자체를 아예 갑으로 해버리자. 그래서 이거 바꿔버린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칙적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로 그러니까 명의자로 해놓고서 얘를 연대납세의무를 있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연대납세의무 없애졌어요. 연대납세의무 없고 그냥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 실질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거고 만약 얘가 체납해가지고 징수 부족이 생기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신탁 재산으로서 물적 납세의무를 내는 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걔 빼고 나머지 증여 의제는 뭐 일감 몰아주기, 일감 나눠주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2차 때도 보지 마세요. 2차 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2차 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설명할 때마다 외로워요. 저 혼자 하는 것 같고 아무도 못 알아듣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2차 때 하긴 할 겁니다. 근데 1차 때는 절대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돌아버려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이어서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나눠주기는 2차 때에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상속재산 확정 후에 협의 분할인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속재산이 다 등기 등록이 다 맞춰져 가지고 상속분이 다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뭐 명동에 있는 건물은 어머니가, 종로에 있는 건물은 큰아들이, 뭐 이렇게 을지로에 있는 건물은 큰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등기 등록을 다 맞췄어요. 각자 다 상속분에 대해서 등기 등록을 전부 다 맞췄다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 원칙의 두 번째 줄 상속분이 확정됐다는 거 그렇게 표현해요. 등기 등록을 다 마치면 상속분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 그렇게 상속분이 확정된 후에 갑자기 어머니가 그런 거야. 나는 니들이 그럴 줄 몰랐다. 아버지가 그렇게 남겨뒀어도 나는 니네들이 나한테 좀 더 줄 줄 알았다. 막 서운하다. 막 잠을 못 잔다. 막 그런 거야. 아들 딸들이 또 효녀 효자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엄마 그게 아니고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 사실 종로 건물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등기 등록 다 마치고 상속분이 확정이 된 이후에 공동 상속인 중에서 아들이 어머니한테
다시 협의 분할해가지고요. 거기 있는 거 그럼 어머니가 아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절반만 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건물 절반을 어머니가 또 가져간 거야. 그거는 뭐예요? 이미 다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협의 분할한 거는 증여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협의 분할을 하게 되면, 그래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가지고 누군가가 더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누군가는 줄어들고 누군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초과해서 재산을 가져간 사람이 증여받은 걸로 봐가지고요,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협의 분할하면은 걔는 증여로 안 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상속 계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그 안에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게 나눴다 할지라도 아직 신고하기 전까지 모여가지고 거기서 협의 분할하는 거는 걔네들은 증여로 안 봐요. 근데 등기 등록 다 완료해가지고 상속분이 확정된 뒤에 협의 분할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증여로 본다고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인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니 이게 형제인데 우애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게 형이 동생 힘들게 사네, 동생 이거 가져가 해가지고 형이, 잘 보세요, 크게 현금을 줬어요. 1억 현금을 줬어요. 자, 현금을 줬을 때는 잘 보셔야 돼요. 현금을 줬어요. 또는 형이 A한테 1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는 것 중에 오피스텔 하나 줬어요. 뭐 상가 하나 줬다고, 상가 하나 줬어요, 1억을. 자, 그런데 이제 동생이 또 받으니까, 형님 이거를 저한테 주시다뇨. 하고 일주일 뒤에 다시 돌려줬어요. 응? 그러니까 형님이 지금 자네 무슨 소린가 하면서 다시 또 일주일 뒤에 또 줬어요. 그래 또 일주일 뒤에 왜 그러세요? 줬어요. 자, 이게 돈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그러면 돈 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주고받고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거를 계좌이체한 거야. 형이 동생한테 계좌이체니 동생이 일주일 뒤에 형한테 계좌이체하고, 또 형이 또 일주일 뒤에 동생 가져가라니까 하면서 또 계좌이체하고, 동생이 또 일주일 이러잖아요. 금전으로 계속 주고받고 하죠. 그러면 증여예요. 계속 뭘 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1억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되고요. 또 1억 받았으니까 증여세 내야 되고요. 또 1억 받았으니까 다 증여예요. 그렇죠? 우애는 깊지만 똥멍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는 우애는 깊지만 똥멍충이에요. 이거 금전을 함부로, 그러니까 그냥 신문지에 싸가지고 주고받고 하는 걸 둘이서 그런 걸 누가 알아? 모르지. 근데 이걸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내게 계좌이체로 막 서로 주고받고 하면은 그게 계속 1,000만 원 이상의 계좌이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신고 들어가요. 세무서에 계속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아이고 그래서 증여 다 증여세예요. 다 증여. 금전은 제외하는 겁니다. 금전은 무조건 증여해요. 근데 금전이 아니라 나머지 자산들은요, 증여를 한 다음에 동생이 이거 너무 부담되는 거야. 형님 1억짜리 형님 됐습니다. 돌려주잖아요. 이게 금전이 아닌 나머지는 일정 기한 내에 반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초 증여와 반환을 전부 다 증여로 보지 않을 수도 있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언제까지 반환하면 그러느냐? 증여세 신고 기한. 증여세 신고 기한 언제죠? 증여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반환을 하면은 당초 증여도 증여가 아니고, 반환도 처음부터 아예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뭐 하기 전에 반환하면요, 신고 기한 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신고 기한이 지났어. 그러니까 증여받은 날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지났어요. 근데 신고 기한 지난 후 (3개월) 내에 반환한 거야. 신고 기한 지난 후 3개월. 이미 신고 기한은 지나버렸으면은 당초 증여는 증여세 내는 거예요. 당초 증여는 증여세 내지만 반환은 증여세를 안 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너무 늦었어.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또 지났어.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후에 반환했어요. 3개월도 지나버렸어요. 그러면 당초 증여도 증여고 반환도 증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닌 금전이 아닌 나머지는요. 빨리 돌려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아예 다 양쪽 다 증여가 아니고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내에 반환하면 당초 증여는 증여고 반환한 건 증여가 아니고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반환하게 되면 둘 다 증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뭐는 이게 안 된다고요? 거기 안에 금전은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금전은 무조건 주고받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증여예요. 아시겠죠? 금전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신문지 싸가지고 주고받고 하면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근데 그걸 계좌이체하면은 바로바로 압니다. 제발 좀 세금 좀 걷어가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다 압니다. 아무튼 이거 증여재산의 반환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납세. 본래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수중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여세는 수중자가 본래 납세 의무자예요. 그리고 취득과세형이니까 수중자가 중요하죠. 받은 사람. 그래서 수중자가 거주자거나 비영리 내국법인이면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납세 의무가 있는 거고요. 수중자가 비거주자거나 비영리 외국법인이면은 증여재산 중에서 국내에 소지하는 재산만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이래도 불구하고 뭐는요? 명의재산 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은 수중자인 명의자인 수중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실질 소유자인 증여자에 해당되는 실질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로 바뀌어버려요. 쟤만. 그리고 명의자는 그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 물적 납세 의무를 지는 거죠. 징수 부족이 있었을 때만.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 의무가 그때 바로 나오는 거죠. 실제 소유자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 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집행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서 납세 의무자인 실제 소유자의 증여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서 명의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명의를 옮긴 그 재산으로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물적 납세 의무를 진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증여를 했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럼 증여세는 과세 안 해요. 뭐가 우선 적용된다고요?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죠. 수중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가 되면 그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 아닌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법인 아닌 단체가 증여를 받아도 증여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비영리 법인이니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수중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증여세 면제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수중자가 이제 자력을 상실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중자가 누군가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거야. 원래 임대료가 월 100만 원인데 근데 지금 그 돈이 없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증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변칙적인 증여 중에 하나다 해가지고 그것도 증여세를 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형님의 건물에 형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한테 제가 지금 너무 힘들게 사니까 와라. 너 여기서 이거라도 장사해라. 이래가지고 조그맣게 해야 돼. 저기 커피 저기 왔다 갔다 아침에 뭐 이렇게 커피라도 해라 팔아. 이렇게 나한테 지금 조그맣게 2평 정도 내준 거야. 2평 정도면 충분히 커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커피 전문점 조그맣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내가 수중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임대료를 안 내는 거니까 증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내가 지금 증여세를 낼 능력이 되냐 이거지. 내 능력이 되는데 지금 거기 지금 형님이 해준 데 들어가서 지금 그거 일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드니까 누님이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몇 억 빌려주면서
내 이자 안 받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살아봐봐.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자 안 낸 것만큼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도 완전 포괄주의니까 그것도 무슨세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증여세를 내는 게 맞는데 내가 지금 금전을 무상으로 빌릴 정도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자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력을 상실했다. 자력을 상실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4번 뭐예요?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르니. 뭔 얘기인지 되세요? 3번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르니.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은 지금 자력이 상실될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거기 3번에 채무 면제. 내가 지금 갚아야 될 금액이 5억 있었는데 근데 그 채권자가 내 사촌 형이야. 그러더니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고 야 내가 이거 5억 됐어. 1억만 내고 4억은 내가 면제시켜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4억만큼 내가 증여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5억 갚아야 되는데 지금 1억만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채무 면제도 완전 포괄주의에서는 증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뭐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입니까? 자력이 없는, 자력이 상실될 확률이 되게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1번에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의해서 누가 나한테 자꾸 파는데 그러니까 아니 정상적인 가격을 팔아야지. 내가 지금 물건을 내가 이게 지금 1,000만 원짜리거든요. 파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면서 나한테 싹 주면서 손을 주면서 5천만 원 주고 가는 거야. 내가 본의 아니게 좀 고가양도 한 거죠? 그렇죠? 왜 5천만 원 준 거예요? 우리 고모야. 내가 지금 되게 힘들게 사니까 내가 거기서 막 뭐 장사하고 있는데 와서 이거 내가 냉장고 뭐 이런 거 파는데 내가 얼마 1,000만 원이니? 그래? 하면서 나한테 5천만 원 주고 간 거야.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로 인해서 증여를 받는 사람은 수중자는 이런 걸로 인한 수중자는 지금 자력이 상실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1, 2, 3, 4번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그러니까 그 경우라고 무조건 자력이 상실되는 건 아니죠. 그 1, 2, 3, 4번에 1, 2, 3, 4번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중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래서 강제 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지금 얘가 아무것도 없어. 실체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채무가 면제된 거고 돈을 빌려가지고 내가 지금 급한 불을 껐는데 무상으로 나한테 빌려준 거고 그죠? 부동산을 내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 남아있는 재산은 없는 거지.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뭘 진짜 직접 받은 건 아니거란 말이야. 그리고 상태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 과세관청이 판단하기에 얘 지금 이런 경우로서 증여세 납부할 능력도 없고 지금 그리고 얘한테 지금 내가 강제징수 들어간다 할지라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래 너 증여세를 내가 면제시켜 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증여세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면제가 됩니다. 실제로 1, 2, 3, 4번은 일반적으로 뭔가를 딱 받은 게 아니라 뭔가 이걸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 이런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전히 아무것도 없을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조세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수중자가 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증여세 면제 규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증여자의 원칙. 자, 원래 이 명의신탁재산에 의한 증여의제도 얘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었는데 이제 연대납세의무가 아니라 본래납세의무자가 돼버린 거죠. 얘가 이제 된 거고요. 이게 아니라 원래는 얘가 납세의무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얘 제외하고 이제 얘가 납세의무자인데 증여자가 얘가 내야 될 거에 대해서 무슨 납세의무를 지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첫 번째는 뭐냐면 얘가 비거주자야. 얘는 거주자인데 증여자는 거주자인데 수중자가 비거주자야. 그러면 거주자 내가 수중자한테 걷기 힘드니까 걔 비거주자네. 그럼 거주자인 네가 연대에서 납부할 의무를 져. 그게 지금 거기 3번이죠. 1번 수중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져. 2번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경우냐면 증여자가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예요.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런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런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해서 강제 징수를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그죠? 그러면은
증여자가 연대납세금을 진다. 다시 말하면 수증자가 4살짜리 애기인 거야. 4살짜리 애기도 증여받을 수 있죠. 돈이 좀 있는 집이면. 그러면 할아버지가 뭐 이쁘다고 막 2억짜리 막 오피스텔 주고 막 이렇게 뭐 그런 집이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걔는 납부할 능력이 없잖아. 그때 누가 연대납세금을 진다고요? 증여자가 연대납세금을 진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 1, 2, 3, 4, 1, 2, 3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관할 관청은 얘기했잖아요. 누가 중심이 되는 겁니까? 취득과세형이니까 증여자가 아니라 수증자.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물자가 되는 납세지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관할 관청이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죠? 수증자가 비거주하거나 수증자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명의신탁자에서는 어차피 증여자가 납세무자니까 그런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장이 관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당연한 수증자 증여자가 다 비거주자면 그러면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장이 관할을 하는 겁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증여세 계산 구조인데, 자, 증여세 계산 구조는요, 증여재산가에다가 이게 내가 올해 증여받은 게 있는데 나는 이제 그 취득과세형이니까 증여받은 쪽 입장에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분명히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은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증여받았거든요. 근데 합산대상 증여상가액은 할아버지가 나한테 증여받은 전 10년 내에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해가지고 10년 안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그럼 걔를 다시 합산해가지고 한꺼번에 초과누진세를 적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초과누진 구조를 회피해가지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거니까 합산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합산대상 증여상가액은 취득과세형이다 보니까 1대1 관계다 보니까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합산한다고요? 1,000만 원 이상일 때만 합산하는데 동일인한테서 받은 것만 합산하는 겁니다. 응? 내가 고모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사실 첫째 고모한테 증여를 받았는데 7년 전에 둘째 고모한테도 증여를 받은 적이 있는 거예요. 동일인이 아니죠. 그건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동일인한테 받은 것만 합산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 동일인은 만약에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잖아요. 그럼 이 동일인에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 올해 할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았는데 3년 전에 할머니한테서 증여받은 게 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직계 존속이잖아요. 직계 존속은 배우자도 다 동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올해 할아버지한테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서 증여받은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합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때 냈었던 합산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가액으로 그때 냈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빼면 되는 거죠. 또 내가 아버지한테도 지금 올해 증여를 받았다면 지금 10년 내에 증여일 전 10년 내에 아버지하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직계 존속이라면 그 배우자를 포함하거든요. 아버지하고 어머니한테서 받은 게 다 동일한테서 받은 거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 이상이라면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그러면 걔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산 대상 증여상가액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만 합산이 되는 거예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는 겁니다. 동일인이 아니면 안 되고요. 그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동일인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합한 다음에 혹시나 과세하지 않기로 약속한 그 비과세, 그러니까 뭐 정당이 증여를 받거나 또는 국가 등이 또는 국가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정당히 증여를 받거나 그러면 그것도 비과세 하는 겁니다. 비과세 그리고 과세가액 불산이. 증여받은 금액을 어디에다 출연하는 거예요? 또 공익 법인 등에게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해가지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럼 소득세 상속세랑 비슷한데 상속세는 여기서 이제 과세가액 공제액이라고 해서 세 가지 뺐었잖아요. 채무 빼고 공과금 빼고 그 다음에 장례비용 뺐는데 증여는 장례비용과 관련 없으니까 그죠? 뭐를 빼는 거냐면 내가 증여받는 그 재산 있잖아요.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10억짜리 토지를 할아버지한테 받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야, 이 토지가 사실은 내가 그 6억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 토지 담보로 해서 6억 빌린 거거든. 네가 토지 가져가니까 내가 그 토지 담보로 해서 6억 빌린 거 네가 갚아라. 이게 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증여를 받았는데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한 거지.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시에 채무 인수액은 빼야죠. 그러면 10억 받았지만 내가 채무 6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증여받은 금액은 4억만 되는 거죠. 부담부 증여 시에 채무 인수액을 뺍니다. 그것만. 요게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예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거고요. 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요. 증여재산공제 빼고 그 다음에 아까 감정평가 등의 수수료공제 빼고. 수수료공제는 상속세랑 똑같아요. 부동산이라면은 부동산 다 묶어가지고 500만 원 한도라는 거고요. 서원하고 올동품이라면은 그것도 다 묶어가지고 500만 원 한도라는 거고요. 증여받은 재산이 비상장 주식이라면 평가기관별 또는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 별로 각각 1,000만 원씩 해가지고 수수료 공제합니다. 상속세랑 똑같고요. 증여재산 공제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 뺀 금액이 증여세 과세 표준이 되는 거고요. 이 증여세 과세 표준은 또 똑같아요. 이게 얼마 미만이라면 50만 원 미만이라면 과세 최저한이 되는 거죠.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럼 증여재산 공제 요것만 좀 정리하시면 돼요. 증여재산 공제만 좀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과세 표준 계산한 다음에 5단계 초과세를 곱하면은 뭐가 나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고요. 여기에도 또 갑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건너뛰고 손자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세대 생략 가산액, 이것도 세대 생략 가산액이 있습니다. 아까 똑같아요. 몇 퍼센트죠? 30%,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는데 만약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생략 증여라면은 40%를 할증한다고 그랬죠. 손자가 미성년자면서 증여한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40%를 가산합니다. 세세 할증합니다. 세대 생략 가산액 여기 30% 또는 40%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세 합계를 구하고요. 합산대상 증여상가액 여기 합산대상 증여상가액 그때 당시에 증여세 냈던 금액 있잖아요. 걔를 이제 기납부세 공제라고 해가지고 기납부세 공제하시면 되고 산출세 합계금에서 기납세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 제도를 신고만 했다면 또 3%의 신고세액 공제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뺀 금액이 신고납부세액이 되는 거고요. 잘 보세요. 신고납부세액에 대해서 이거 1,000만 원 초과하게 되면 이거 분납되고요. 2천만 원 초과해도 허가받아서 담보 맡기면서 허가받으면은 연부연납 되고요. 가업상속 공제가 되는 거를 상속받은 게 아니라 증여를 받으면은 그것도 납부유예 이번에 이건 조특법상 내용이어가지고요. 얘는 조특법상 내용이에요. 또 이거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상증세법상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의 그 가업상속과 관련해 가지고 그를 가업상속 공제 받은 거를 또 증여하게 되면 납부유예가 되긴 하는데 이거는 나오기 좀 그래요. 조특법상 내용이에요. 이건 안 나올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물납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증여세는 물납은요
상속세만 요건을 충족했을 때 물납이 되는 겁니다. 분납 증여세도 되고 연부연납 아까 5년간 연부연납 한다고 그랬잖아요. 되고 납부에 있습니다만 공부할 필요 없고 조특법상 내용이니까 물납 안 돼요. 물납은 상속세만, 국세 중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됩니다. 증여세 안 됩니다.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말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증여세는 물납이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란 말이죠. 응? 그래서 뭐 합산, 배제, 증여세가 이런 것까지 뭐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과세가액 불산입이 사실은 뭐 그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 자익 신탁과 타익 신탁이 있는데 1차에서는 안 나와요. 2차에서는 뭐 좀 나올 만하긴 한데 장애인한테 증여했을 때 그게 장애인 명의로 증여한 거냐 그런 식으로 또는 장애인을 이제 수익자로 해가지고 신탁을 했지만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돈을 줘가지고 장애인 명의로 장애인을 수익자로 해가지고 신탁에 가입하게 한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장애인을 수익자로만 해가지고 신탁에 가입했냐. 그래서 거기서 신탁자에서 발생한 수익을 장애인한테 주는 그럼 장애인한테 증여를 하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래서 그걸 장애인 아예 명의로 할 거냐 아니면 내 명의로 해서 장애인을 수익자로만 할 거냐. 그래서 자익 신탁, 타익 신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건 그런 것만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좀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 얘만 좀 볼게요. 여기 증여재산 공제 여기만 좀 정리하면 되는데 이 증여재산 공제는요. 증여재산 공제는 그룹을 어떻게 나누냐? 그룹을 1번이 배우자, 2번이 직계 존속, 3번은 직계 비속. 그죠? 나머지는 직계 배우자나 직계 존속이 아닌 사촌 이내의 혈족과 이게 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응? 사촌 이내의 혈족과 또는 육촌 이내의 혈족과 사촌 이내의 인척. 이게 왜 이게 왜 안 바뀌었는지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국세기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이게 특수관계자거든요. 지금 이게 친족 중에 특수관계자 육촌 이내 혈족과 사촌 이내 인척 이게 국기법에서 바뀌었거든요. 국기법에서 이번에 개정됐어요. 솔직히 육촌 알아요? 저는 사촌도 지금 기억 안 나는 사촌들이 많아요. 왜냐면 사촌이 저희 어머니가 10남매라니까. 어머니가 10남매여가지고요.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촌들이 분명히 어렸을 때 몇 번 보긴 했는데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촌 형제들, 사촌 누나, 사촌 동생들이 있어요. 엄청 이쁜 사촌 동생도 있었대. 아니 집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넷째인데 어머니 바로 위에 있는 이모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바로 위에 있는 이모분의 막내딸이 무슨 잡지 표지 모델이었어. 그래가지고 집에 뭔 잡지가 왔어. 집에 잡지가 왔는데 이름이 개균 이렇게 왔어. 김개균. 그래서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없는 데서 잘못 온 것 같아가지고 우체국에 했니까 우리 주소가 맞대는 거야. 나중에 엄마 와가지고 물어봤죠. 엄마 개균이 누구야? 그때 나야 임마. 그래서 엄마 어렸을 때 부르던 이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엄마 특이한데 그랬더니 그래 엄마가 자기 이름이래. 그러면서 보는데 언니가 왜 잡지를 2권이나 보냈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잡지 2권만 보냈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전화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야. 이거 표지 모델 나왔어. 이쁜 제 사촌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대학교 때 알았다면 그죠? 대학교 때 알았다면은 이미 그렇잖아요. 미팅이나 이런 것도 지금 사실 상당히 좀 그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실 사촌도 몰라. 사촌도 모르고. 근데 지금 육촌 이게 말이 됩니까? 육촌까지 갔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이번에 바뀌었어요. 그게 사촌 이내 혈족과 삼촌 이내 인척으로 바뀌었어요. 국기법은. 근데 얘는 안 바뀌었네. 지금 이번에 법 막 급하게 통과시킨 거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연결되는 부분들에서 연결을 못 시킨 부분도 꽤 돼요. 국기법은 지금 특수관계자가 아예 확실히 더 좁혀졌어요. 그러니까 국기법에서는 사촌 이내 혈족과 그러니까 삼촌 이내 인척으로 좁혀졌는데 그럼 이것도 바뀔 줄 알았더니 얘는 또 안 바뀌었더라고.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을 이렇게 4그룹을 나눠요.
네 그룹으로 나눠가지고요. 10년 안에 정상 기간이 10년 동안 각 그룹별로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그룹별로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가지고 증여재산공제를 하는데 배우자는요 10년 동안 6억 원 공제해줘요. 배우자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금 여기 적어놓은 이 사람들은요 수증자가 아니라 증여자에 따른 구분입니다. 증여자가 누구냐? 배우자가 증여했어? 나한테? 그러면은 얼마 공제 준다고요? 6억을 공제 주는데 사실 7년 전에 나한테 5억 증여했었거든. 그리고 이번에 나한테 3억을 또 증여했네? 그리고 이번에 공제는 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잘 보세요. 자, 제가 다시 문제를 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배우자가 8년 전에 나한테 5억을 증여했어. 자, 이때 세금 냈어, 안 냈어? 5억 증여했을 때 5억 공제하니까 처음으로 증여했어. 5억 받았는데 5억 공제, 이때 세금 냈어, 안 냈어? 안 냈어. 이해되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8년 지난 다음에 배우자가 나한테 또 3억 증여했어. 이런 좋은 배우자가 있어. 나한테 또 3억 증여했어. 자, 그러면 올해 나의 증여재산 공제액은 얼마냐? 퀴즈에 퀴즈. 얼마겠어요? 퀴즈. 퀴즈. 자, 좋아요.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자, 8년 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5억을 증여했어. 할아버지라고 하면 좀 그렇다. 볼게요. 여기까지 다 얘기하고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직계 존속한테서 증여를 받으면 얼마까지 공제가 돼요? 5천만 원이고요. 증여를 받은 내가 미성년자면은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돼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라 이렇게 다 직계 존속한테 받은 거 다 합해가지고 그룹별로 직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합해가지고 내가 10년간 올해 뭘 받았으면 올해부터 10년 전으로 해가지고 총 얼마까지 공제가 된다고요? 5천만 원 공제돼요. 응?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미성년자라면 얼마밖에 공제가 안 돼요? 2천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 내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직계 비록 아들이 아버지한테 증여했어. 그것도 5천만 원. 그리고 육촌의 혈족과 사촌의 인척이 증여했어. 그럼 1천만 원.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8년 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3천만 원을 증여했어. 할아버지가 3천만 원. 그리고 오늘 엄마가 나한테 4천만 원을 증여했어. 자, 그러면 증여공제가 직계 존속이잖아, 다 지금, 그죠? 그럼 올해 증여공제는 얼마 되는 거예요? 8년 전에 할아버지한테는 3천만 원 다 공제가 됐고 오늘 어머니한테 4천만 원 받았는데 아직 10년 안에 5천만 원이니까 아직 나 성인이야. 아직 얼마 남았죠? 그러니까 2천만 원 남아가지고 4천만 원 받은 것 중에 2천만 원 공제돼서 그래서 지금 증여세 공제돼서 증여세 과세 표준은 2천만 원이 되는 거지. 그쵸? 자, 할아버지한테서 얼마 공제됐고 3천만 원. 그리고 지금 아직 10년 내잖아요. 어머니한테 4천만 원 받았는데 아직 얼마 남았어요? 2천만 원 남아가지고 공제가 됐지.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이제 배우자한테 가볼게요. 배우자. 8년 전에 배우자한테 5억 증여받았어. 오늘 배우자한테 3억 또 증여받았어. 자, 그럼 오늘 증여공제는 얼마가 되는 거냐고요? 아니라니까요. 1억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잘 보세요. 이거는 동일인이잖아, 동일인. 그러면 내가 오늘 얼마 받았어? 1억. 근데 여기 또 얼마가 더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 얼마 받았어? 3억. 근데 10년 내에 지금 동일인한테서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한다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8년 전에 5억 한 거를 5억 증여한 게 오늘 8억을 증여한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 8억 증여한 걸로 봐서 한꺼번에 초과세세 적용해가지고 과세하고 예전에 5억 증여했을 때 세금을 기납세율로 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그때 세금 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5억 다 공제됐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한꺼번에 얼마를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오늘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왜냐면 합산한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
5년 전에 5억하고 오늘 3억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8년 전에 5억 증여하고 오늘 3억 증여한 게 아니라 오늘 얼마를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오늘 8억을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오늘 다. 뭔 얘기인지 되세요? 자, 그러면 증여재산 공제는 1억 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5억을 그때 증여공제, 그때 그냥 없었던 걸로 보고 오늘 다 8억을 한꺼번에 증여 나한테 한 걸로 보는 거야. 그러면 오늘 1억만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8억으로 한꺼번에 받으니까 6억을 오늘 다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6억을 다 공제해야지. 그래야지만 과세표준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이 되죠. 아니 무슨 얘기냐면 얘는 합산했는데 여기 공제는 1억만 하면 어떡해? 그러면 증여세 과세표준 7억이 되는 거잖아. 합산을 했으면 증여재산 공제도 같이 그때 5억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증여공제도 같이 가져와야죠. 오늘 한꺼번에 다 증여한 걸로 보는 거라니까. 그래야지만 여기서 지금 6억을 한꺼번에 해야지만 2억이 되는 거지. 1억만 공제하면은 여기는 합산하고 여기는 1억만 공제해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올해 7억이 돼서 과세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 한꺼번에 만약에 8억을 받았다면 6억 공제해서 얼마만 과표가 돼야 되는데 2억만 과표가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1억이 아니라 자꾸 이거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동일인한테 10년 내에 동일인이면은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되거든요. 그럼 합산되는 이 금액에 대한 증여공제까지 같이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논리가 맞아요. 1억이 아니라 얼마 공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오늘 6억을 다 공제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5억은 합산해 놓고서는 공제는 1억만 하면 어떡해.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자꾸 1억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억 아니에요. 6억이에요. 왜냐면 여기 합산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다? 예전에 5억 증여하고 오늘 3억을 증여한 게 아니라 오늘 한꺼번에 얼마를 증여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8억을 한꺼번에 오늘 증여한 걸로 봐서 오늘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거든. 그럼 오늘 한꺼번에 공제를 다 하겠다는 건 다시 계산하겠다는 거잖아요. 6억을 다 빼야죠. 그런 얘기. 그래서 그거를 많이들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언제나 동일인한테 합산되는 금액은 그때 당시 증여재산가액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뭘 받은 것도 갖고 와야 되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 증여재산 공제 받은 것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계산 문제 있어요. 계산 문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그냥 일반적인 증여만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 이제 계산하시면 되고요. 변칙적인 증여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하는 거까지는 몰라도 돼요.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 구한 다음에 증여세 공제에서 수수료공제 빼가지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수한 거는 몰라도 됩니다. 세대증약 할증 것에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세액공제는 기납부 세액공제하고 신고세액공제 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특수한 경우의 증여 문제는 벌써 두 개 했죠. 고가양도 저가양수랑 특수관계인 간의 고가양도 저가양수, 특수관계 아닌 자 간의 양도 양수에 대해서 요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요것만. 증여의제도 이미 설명드렸어요. 뭐만 증여의제 보시면 된다고요? 명의, 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안 보셔도 돼요. 그거에 대한 증여의제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특이하게 주된 납세 문제가 아예 누구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실질 소유자, 증여자에 해당되는 실질 소유자가 주된 납세 문제가 돼버리는 거고, 명의자는 물적 납세물을 지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거기 안 봐도 돼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마지막에 증여 추정 재산가액, 이거는 보셔야 돼요. 증여 추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시의 증여 추정입니다. 거기 조금 오른쪽에 좀 빈칸도 있었는데 왜 그걸 안 넣었지, 넣으려고 했었는데 추가로 제가 뭐 하나 더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그거 좀 적어두세요. 오른쪽에 빈칸 좀 있잖아요. 이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시의 증여 추정은 뭐냐면은 갑이라는 자가 있는데, 갑이라는 자가 여기 갑의 누구한테요? 지금 배우자한테 토지를 양도했다는 거는 지금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대요. 그러면 양도로 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얘가 예전에 그 토지를 5억에 취득했다가 지금 현재 시가가 8억이어가지고 8억에 판 걸로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게 50억짜리 토지였는데
지금 현재 시가 80억이어가지고 80억에 파고를 한 거야. 그러면은 양도소득은 30억이잖아요. 예전에 취득은 50억에 했다가 80억 팔았으니까 30억에 대해서 소득인 30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래요. 야, 무슨 배우자한테 양도야. 배우자끼리 무슨 양도야. 증여한 거지. 배우자고 직계존비권에 뭐 하면은 양도하면 거짓말하지 마. 너 증여로 추정할 거야. 자, 추정이라는 거는 의제랑 추정의 차이가 뭐죠? 추정은 입증하면 저 이거 진짜 양도예요. 이거 증여 아니에요라고 내가 입증을 하면 그러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추정한다는 거는 이게 누가 반증을 하면 이게 증여가 아니다. 이거 진짜 양도다. 라고는 입증하면 증여를 안 보겠다는 거죠. 증여 의제는 증여로 그냥 봐버리겠다는 거고 증여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게 아니다 라고 입증하면 뭔가 용도를 밝히거나 입증을 하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추정이에요. 그쵸? 그러면 얘가 입증하지 못하면요 이거 뭘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 80억짜리 토지 증여한 거지? 이게 왜 양도로 자꾸 얘가 양도한 걸로 처리하는 거죠? 양도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요. 어차피 이주머니에서 이주머니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부간에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중에 많이 있어. 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다 같이 써가지고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아닌 네 주머니고 이런 선생님들 꽤 많아서 좀 그건 한데 아무튼 저는 이제 같은 주머니예요. 그러니까 내 주머니나 네 주머니는 어차피 같은 주머니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지. 또 증여는 이 증여 재산가액인 8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니까. 최고 세율도 얘는 45%고 얘는 50%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증여세가 일반적으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고 양도소득은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다 보니까 그죠? 증여세가 더 세금이 훨씬 세요. 일반적으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증여세 적게 내려고 뭘로 얘가 지금 우리 양도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거짓말하지 말래요. 누구한테 그렇게 양도하면? 배우자랑 직계존비속 간에는 양도했어? 너 증여로 추정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되겠다. 야, 얘한테 배우자한테 양도하니까 또는 직계존비속한테 양도하니까 자꾸 증여로 추정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친구를 불렀어요. 야, 우린 친구잖아. 그래서 얘가 친구한테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냥 친구한테서 나의 배우자, 갑의 배우자한테 양도하게 하는 거야. 얘를 통해서 얘는 그냥 친구야. 그냥 친구면 좀 그렇고요. 얘는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회사하고 있는데 거기 전무이사 하고 있는 친구야. 내가 대표이사이고 전무이사인 친구야. 내가 하는 회사야. 얘 전무이사야. 내 직원이야. 그러니까 내 직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누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회양도 하는 겁니까? 뭔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배우자고 직계존비속한테 하면은 자꾸 증여로 추정하는 거니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 한테 양도를 한 다음에 그게 이제 뭐 직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뭐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육촌 형일 수도 있고 그런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죠. 이제는 이제 국제법상 특수관계자는 사촌 이내야 되는 거니까 혈족은 사촌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일 수도 있고 그런 특수관계자한테 양도했다가 얘한테서 내 배우자한테 양도하게 하는 거지. 그죠? 그러면 몇 년 내 양도한 날부터 3년 내 양도하면 그러면은 직접 양도한 걸 봐가지고 증여로 또 추정하는 겁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자, 직접 양도하면 바로 증여로 추정하고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배우자한테 가는 거는 몇 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요. 3년 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러면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증여로 추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의 양도시의 증여 추정이에요. 직접 양도하면 바로 증여로 추정되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를 통해 가지고 양도하면은 3년 내 양도했을 때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게 그러면은 증여로 추정하는 거니까 다음에 아무리 양도했다 할지라도 이 양도가 다음에 양도는 증여로 보지 않겠다. 이게 몇 가지가 그거를 오른쪽에 좀 빈칸 좀 있으니까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4가지만 적으시면 돼요. 4가지만. 4가지만 뭘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양도했다 할지라도 증여로 보지 않는.
증여로 보지 않는 양도 네 가지만 정리하세요. 그 오른쪽 빈칸에다가. 그렇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처분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 절차에 의해서. 처분된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산 선고에 의해서 처분된 거. 파산 선고에서 처분된 거. 세 번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공매가 된 거.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하나 적는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이 처분된 거. 그러니까 시장 안에서 처분된 거는 마음대로 처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는 사실 누구든지 간에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산이 주식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는 아무하고나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 그 시장 안에서 그래서 유가증권에서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거. 이렇게 네 가지는요. 아무리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에 양도했다 할지라도 증여로 보지 않아요. 요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얘가 아니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간의 양도 시에는 증여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추정에서 하나 더 보는 게 증여 추정 중에서 두 번째, 증여 추정의 두 번째입니다. 그 여러 가지로 보는 건데 직업이나 연령이나 소득이나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러면 너 그 재산 취득한 거 아버지가 준 거지? 재산 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입니다. 이런 거 요즘 엄청 많잖아. 무슨 아파트 무슨 12살짜리가 아파트를 9채를 10채를 갖고 막 이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다 뭐 받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다 걔 돈이 아니잖아. 다 아버지 돈이잖아. 그렇죠?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 추정.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할아버지한테서 증여를 받은 금액이 뭐 50억이나 있었고 그때 증여세를 이미 냈었던 거야. 그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했던 거지. 그렇게 입증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로 추정하는 거니까 얘가 입증하는 거지. 이거 그때 2년 전에 할아버지한테 증여 받은 거 그걸로 증여세 냈잖아요. 그 돈으로 산 겁니다. 보세요. 통장 보세요. 그래서 그 돈 통장 다 빼가지고 여기다 다 들어갔잖아요. 그 돈으로 산 겁니다. 이게 입증하면 돼요. 이거 그렇군요. 이거 그 전에 증여세 냈던 거네. 그 돈으로 지금 산 거네. 이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증여 추정은 되는 건 아니지. 취득했으면 그냥 취득세 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를 얘가 면제를 받았는데 채무 면제 같은 경우에도 채무 상환자금 얘가 지금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직업이나 연령이나 자산 상태에 비춰봤을 때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빚을 다 갚았다는 거야. 누군가가 빚을 대신 갚아준 거지. 그죠? 채무 상환자금의 증여 추정. 이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입증하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 이게 아니다. 나 이 돈으로 자산 취득한 거고 이 돈으로 채무 상환한 거다. 라고 뭔가 입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얼마만큼이 증여받은 금액이 될 거냐? 입증한 금액을 빼야죠. 그러니까 입증한 금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 증여 추정되는 금액에서는 얼마를 빼는 거냐 해가지고 입증을 하면 되는데요. 입증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적용 배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 입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까 우리 그 추정사소자산가액이랑 비슷하게 얼마는 입증 안 해도 되냐. 왼쪽 페이지 제일 밑에 이 중에서 입증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입증한다는 게 소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벌어가지고 갚았고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거 자산 취득한 거야 라고 소명하면 돼요. 근데 소명할 때 똑같이 둘 중에 작은 금액은 소명 안 해도 돼요.
입증할 때 다 입증할 필요 없어요. 얼마 빼고 아까 우리 추정상속자에도 얼마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둘 중에 작은 거. 요 금액을 A라고 하면 그 A 금액이 몇 퍼센트 하고요? 20% 하고 얼마 중에서 2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은 요 금액은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그게 왼쪽 페이지 밑에 있는 겁니다. 증여 추정 기준 금액. 다음에 판단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요거는 입증하지 않아도 돼요. 입증하더라도 얘는 입증 안 해도 이거 이상만 입증하면 돼요. 얘 빼고 입증하면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소명할 때도 요거 빼고만 소명하면 됩니다. 이것도 추정이니까 추정상속재산가액이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이제 이쪽도 말 문제는요. 어디를 풀어보시냐면 제가 볼 때는 17번부터는 풀지 마세요. 9번 풀지 마시고요. 9번 풀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 변칙적인 행위에 의한 증여 의제이기 때문에 9번 풀지 마시고 17번부터 21번까지 풀지 마세요. 나머지는 OX 문제 풀 수 있습니다. OX 문제 풀 수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 이쪽 증여세 문제 2개 정도 계산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는 이제 금방 끝나니까 그건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것도 문제 2문제 풀어볼 거예요. 계산 문제.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세무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